아버지, 저는 당신처럼 살아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을 죽인 자는 제가 끝내겠습니다. 평범한 대학생 민재. 그녀는 25살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자상한 아버지, 따뜻한 가정, 그리고 평범한 일상. 그것이 그녀가 알던 세상의 전부였죠. 하지만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민재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가씨, 회장님은 동아시아 최대 조직의 보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유일한 후계자입니다. 20년간 숨겨졌던 아버지의 정체. 조직을 둘러싼 배신과 음모. 그리고 딸을 향해 다가오는 어둠의 손길. 착하게만 살아온 평범한 딸이 어둠의 세계를 마주했을 때 벌어지는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 사연 아버지의 유산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는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남의 한 장례식장. 검은 상복을 입은 민재는 영정 사진 속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활짝 웃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그 미소는 언제나처럼 따뜻했죠. 강태준, 민재의 아버지. 향년 50세. 조문객들은 계속해서 입장했습니다. 민재가 본 적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비싼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들, 선글라스를 낀 건장한 체격의 사람들,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낯선 여성들까지. 아버지께서 이렇게 많은 분들과 인연이 있으셨구나. 민재는 그저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무역회사가 제법 규모가 있었으니까요. 장례식은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목사님의 기도, 조문객들의 절, 그리고 계속되는 눈물. 민재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직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엄마, 아빠는 왜 그렇게 갑자기 가셨을까요? 옆에 앉은 어머니에게 물었지만 어머니는 대답 대신 민재의 손만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사고사. 그것이 공식적인 사인이었습니다. 지방 출장을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아버지는 항상 조심스러운 분이셨거든요. 운전도 안전하게 하셨고 무리한 일정도 잡지 않으셨죠. 정말 사고였을까? 민재의 머릿속에 의문이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슬픔에 지친 마음이 이상한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자신을 달랬죠. 장례식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강민재 씨 되십니까? 낯선 남자가 민재에게 다가왔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신사였어요.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최 비서라고 합니다. 고인이 되신 회장님의 개인 비서였습니다. 회장님? 민재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사장이었지 회장은 아니었거든요. 아버지의 비서님이시라고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제가 주로 해외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댁에는 자주 가지 못했습니다. 최 비서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따님, 회장님께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따님께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유언이요? 민재는 당황했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셨다니. 유언장은 변호사 사무실에 있다고 들었는데 또 다른 유언이 있다는 건가요? 최 비서는 검은 봉투 하나를 꺼내 민재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받으시면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신중히 생각하시고 결정하십시오. 그 말을 남기고 최 비서는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말이죠.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들여다봤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버지의 친필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민재에게. 민재는 조용한 곳을 찾아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열쇠 하나, 그리고 주소가 적힌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을 때 민재의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로 무겁고 진지하게. 민재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구나. 미안하다. 아빠가 너에게 너무 많은 것을 숨기고 살았구나. 민재야, 아빠는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단다. 무역회사 사장? 그건 그저 겉모습일 뿐이었어. 아빠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넌 아빠를 미워하게 될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알아야만 해. 그래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이 편지와 함께 있는 주소로 가거라. 거기에 모든 진실이 있단다.
그리고 민재야.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라. 그게 아빠의 마지막 부탁이다. 사랑한다, 내 딸. 아빠가. 민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슬픔보다는 혼란이 더 컸어요. 아버지의 진짜 모습? 살아남으라는 말?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민재는 쪽지에 적힌 주소를 봤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지하 3층. 생전 처음 보는 주소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민재는 밤늦게 그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을 했죠. 이태원의 한적한 골목. 낡은 건물 하나가 민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폐건물 같았어요. 간판도 없고 불도 꺼져 있었으니까요. 여기가 맞나? 민재는 주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이곳이 맞았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낡은 철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키패드가 보였어요. 민재는 봉투에 들어있던 열쇠를 꺼냈습니다. 열쇠에는 숫자가 새겨져 있었죠. 9-2-7-4-1-3. 민재가 숫자를 누르자 철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왔어요. 누구세요?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긴 복도와 계단만 보였죠. 민재는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계단을 따라 지하로 내려갔어요. 지하 1층, 지하 2층, 그리고 지하 3층. 지하 3층에 도착하자 두꺼운 금속문이 나타났습니다. 문에는 지문 인식 장치가 달려 있었어요. 지문 인식? 이게 무슨? 민재가 당황하고 있을 때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들어오십시오, 따님. 최 비서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사람이었죠. 민재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거대한 사무실. 아니, 사무실이라기보다는 작전 지휘실 같았습니다. 여러 개의 모니터들, 통신 장비들, 그리고 벽 한쪽에는 3개 지도가 걸려 있었어요. 지도에는 여러 개의 빨간 점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도대체 어디죠? 민재의 물음에 최 비서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의 진짜 사무실입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최대 조직의 본부이기도 하죠. 조직이요? 무슨 조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 비서는 민재를 의자에 앉게 한 후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따님, 진정하시고 들으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충격적일 겁니다. 민재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충분히 충격적인 상황이었지만 더 들어야만 했어요. 회장님, 아니 따님의 아버님이신 강태준 회장님은 겉으로는 무역회사 사장이셨습니다. 하지만 그건 위장이었습니다. 위장이요? 네. 회장님의 진짜 정체는 흥룡회의 총수셨습니다. 흥룡회. 민재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종종 나오는 조직 폭력배 단체. 범죄 조직 아니었나요? 잠깐만요. 흥룡회라면 그 범죄 조직 말씀이신가요? 최 비서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대중들은 그렇게 알고 있죠.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흥룡회는 어둠의 세계를 관리하는 조직입니다. 어둠의 세계를 관리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는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뒷거래, 대기업들의 검은 돈, 국제범죄 조직들의 움직임. 흥룡회는 그런 어둠의 세계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했습니다. 민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었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최 비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누구보다 정의로운 분이셨습니다. 다만 그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이 법의 테두리 밖에 있었을 뿐입니다. 최 비서는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민재 앞에 펼쳤어요. 이걸 보십시오. 파일 안에는 수많은 사진과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인신매매 조직을 붕괴시킨 기록, 마약 밀수를 막은 증거들,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를 폭로한 자료들. 이 모든 게 아버지가 하신 일인가요? 그렇습니다. 회장님은 20년간 이런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법으로 잡을 수 없는 악들을 제거하시고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하셨죠. 민재는 파일을 넘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속에는 아버지가 구해낸 사람들의 감사 편지도 있었어요. 대부분 익명이었지만 그들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럼 아버지의 죽음은 정말 사고였나요? 최 비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은 살해당하셨습니다. 민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아버지를 죽였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직 내부의 배신자라는 건 분명합니다. 조직 내부요? 네.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 조직 내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일부 간부들이 회장님의 방식에 반대하며 쿠데타를 계획했었죠. 최 비서는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남자들의 사진이 있었어요. 이들이 용의선상에 있는 인물들입니다. 부회장 장성호, 재무담당 김철수, 그리고 작전팀장 박민서. 이 중 누군가가 회장님을 배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재는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두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중년 남성들이었어요. 왜 아버지를 배신한 거죠? 권력과 돈입니다. 회장님은 조직의 수익 대부분을 자선 사업에 쓰셨습니다.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민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럼 그 사람들을 잡아야죠. 경찰에 신고해야. 안 됩니다. 최 비서가 민재의 말을 끊었습니다. 경찰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게다가 조직 내에는 경찰과 연결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칫하면 따님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최 비서는 민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따님이 조직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네. 민재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조직을 이어받는다고요? 회장님의 유언입니다. 조직의 후계자는 따님 강민재라고 명시하셨습니다. 최 비서는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친필 유언장이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로.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은 내 딸 강민재에게 상속한다. 조직의 총수 자리, 모든 재산, 그리고 사람들의 충성까지. 민재는 내가 아끼던 유일한 피부치이자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고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요.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따님. 최 비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따님이 후계자라는 사실이 조직 전체에 알려졌습니다. 배신자들은 이미 따님을 노리고 있을 겁니다. 그럼 저를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따님만 제거하면 조직은 그들의 손에 넘어갑니다. 민재는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대학생이었는데 갑자기 범죄 조직의 후계자가 되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죠. 선택하십시오, 따님. 최 비서가 말했습니다. 도망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싸우시겠습니까?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유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받았던 편지도 꺼내 읽었어요. 살아남아라.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 떠올랐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알려주세요. 제가 뭘 해야 하는지. 최 비서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결정하셨습니다, 회장님. 그날 밤 민재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최 비서가 준비한 안가에 머물렀죠. 이제부터 따님은 위험합니다. 집에 가면 어머님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최 비서의 설명을 들은 민재는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며칠간 친구 집에 있을게요. 아빠 일 때문에 머리도 좀 식히고 싶어서요. 걱정 마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지키기 위한 거짓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처음으로 회장으로서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조직의 주요 간부들을 만나실 겁니다. 최 비서가 설명했습니다. 회장님의 첫 공식 석상입니다. 따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셔야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괜찮습니다.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 비서는 검은 정장 한 벌을 민재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입으십시오. 회장님께서 따님을 위해 미리 준비해 두신 겁니다. 민재는 정장을 받아 들었습니다. 고급 원단으로 만든 세련된 디자인의 정장이었어요. 아버지가 민재의 치수에 맞춰 준비해 둔 것 같았습니다. 정장을 입은 민재는 거울을 봤습니다. 평소에 청바지와 후드티를 입은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잘 어울립니다, 회장님. 최 비서의 말에 민재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회장님이라니. 아직도 어색한 호칭이었어요. 오전 10시. 민재는 조직의 본부로 향했습니다. 지하 3층의 그 사무실이 아니라 진짜 본부였어요. 강남의 한 고층 빌딩. 겉으로는 TK 인터내셔널이라는 무역회사 간판이 걸려 있었지만 실제로는 흥룡회의 본거지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회의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10명 정도의 남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민재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떤 사람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냉소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개합니다. 최 비서가 나섰습니다. 고 강태준 회장님의 따님이시자 흥룡회의 새로운 총수이신 강민재 회장님이십니다. 침묵.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긴장감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그때 한 중년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비싼 양복을 입은 남자였어요. 사진에서 봤던 얼굴이었습니다. 부회장 장성호였죠. 반갑습니다, 따님. 장성호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조롱이 담겨 있었어요. 고인이 되신 회장님의 딸이라니 영광입니다. 하지만 장성호가 다른 간부들을 돌아봤습니다. 조직의 총수라는 건 좀 무리가 아닐까요? 아무리 회장님의 유언이라지만 25살짜리 아가씨가 이 거대한 조직을 이끌 수 있을까요? 다른 간부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한다는 표시였죠. 민재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다는 걸요.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었고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성호는 비웃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요? 따님, 이건 동네 동아리가 아닙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움직이고 수조 원의 돈이 오가는 조직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수십 명이 죽을 수도 있는 곳이죠. 저는 그리고 무엇보다 장성호가 민재에게 다가왔습니다. 따님은 어둠의 세계를 모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배신이 얼마나 흔한지, 돈 앞에서 충성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민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장 부회장, 최 비서가 나섰습니다. 지나친 발언입니다. 회장님의 유언을 무시할 순 없습니다. 최 비서, 나도 고인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조직의 미래를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성호가 다른 간부들을 돌아봤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경험 많은 리더입니다. 어린 아가씨가 아니라요. 간부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대부분 장성호의 편에 동조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어요. 검은 정장에 선글라스를 낀 모습이 마치 영화 속 인물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그 남자는 민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우진이라고 합니다. 고 회장님의 경호팀장이었습니다. 정우진. 민재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파일에서 봤던 이름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살아계실 때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정우진이 모두에게 들리도록 크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민재를 지켜라. 무슨 일이 있어도 민재를 보호해라. 그게 너의 마지막 임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정우진은 장성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부회장님, 회장님의 유언을 거역하시겠습니까? 장성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 팀장, 자네도 알자는가?
조직을 이끄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는 따님을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따님을 믿겠습니다. 정우진은 민재 옆에 섰습니다. 그의 행동은 명확한 메시지였죠. 나는 새 회장님 편이다라는.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몇몇 간부들이 정우진의 편에 서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어요. 좋습니다. 장성호가 물러났습니다. 회장님의 유언이시니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민재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증명하셔야 합니다. 따님이 진짜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말이죠. 어떻게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일주일 후 부산에서 거래가 있습니다. 일본 야쿠자 조직과의 영토 협상입니다. 그 자리에 참석하셔서 협상을 성공시키십시오. 야쿠자요? 민재는 놀랐습니다. 야쿠자라면 일본의 범죄 조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조직과 그들의 관계가 최근 악화되었습니다. 만약 협상이 실패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장성호는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해내실 수 있겠습니까, 회장님? 민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도전이었어요. 실패하면 조직 전체가 위험해질 일을 떠맡기는 거였죠.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물러서면 모두가 민재를 무시할 거예요. 하겠습니다.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부산에서 협상을 성공시키겠습니다. 장성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회장님. 회의가 끝났습니다. 간부들이 하나둘 나가고 회의실에는 민재와 최 비서 그리고 정우진만 남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정우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야쿠자와 협상이라니. 내가 할 수 있을까? 최 비서가 민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 비서가 정우진을 돌아봤습니다. 정 팀장도 함께 할 겁니다. 우리 셋이 힘을 합치면 할 수 있습니다. 정우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을 지키는 게 제 임무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드리겠습니다. 민재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준 사람들.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 그래. 나 혼자가 아니야. 민재는 용기를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합시다. 일주일 안에 제가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어요. 그날 밤 민재는 조직의 자료들을 공부했습니다. 야쿠자에 대한 정보, 과거 협상 기록들, 그리고 현재 갈등의 원인까지. 부산 영도구 일대가 문제입니다. 최 비서가 설명했습니다. 원래는 우리 조직의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 전 야쿠자 측에서 그곳에 카지노를 열었습니다. 허가도 없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쫓아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 카지노에는 정치인들과 재벌들이 드나듭니다.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우리 조직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협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야쿠자 측 대표는 구로사키 료타라는 사람입니다. 최 비서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일본인 남자의 사진이었어요. 얼굴에는 칼자국 흉터가 있었고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위험한 사람입니다. 야쿠자 내에서도 광견이라고 불립니다. 협상보다는 폭력을 선호하는 인물이죠. 민재는 사진을 보며 긴장했습니다. 그런 사람과 제가 협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최 비서는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구로사키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의 딸이 한국에서 유학 중입니다. 그리고 그 딸은 마약 중독자입니다. 마약이요? 네. 몇 달 전부터 클럽에서 마약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로사키는 이 사실을 모릅니다. 최 비서가 민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정보를 이용하십시오. 협상 테이블에서 이 카드를 꺼내면 구로사키는 물러설 겁니다. 민재는 망설였습니다. 남의 약점을 이용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그건 너무 비겁한 거 아닌가요? 회장님. 정우진이 나섰습니다.
이건 전쟁입니다. 협상 테이블도 전쟁터입니다. 비겁한 것과 영리한 것은 다릅니다. 하지만 고 회장님께서도 이런 방법을 쓰셨습니다. 그래야만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지 않습니다. 만약 협상이 실패하면 양 조직 간의 유혈 충돌이 일어날 겁니다. 수십 명이 죽을 수도 있어요. 정우진의 말에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도 필요한 거겠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재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살지는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아버지의 방식을 배워야 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일주일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 민재는 조직의 운영 방식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돈이 흐르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관리하는지,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는지.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민재는 빠르게 배웠습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것이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협상 당일 민재는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정우진과 최 비서 그리고 경호원 5명이 함께였죠. 긴장하지 마십시오, 회장님. 정우진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협상 장소는 부산 해운대의 한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최상층 스위트룸에서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복도 양쪽에 야쿠자 조직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재 일행을 쳐다봤어요. 무섭다. 민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스위트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에 큰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반대편에 구로사키 료타가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본 것보다 더 위압적이었어요. 그의 주변에는 야쿠자 간부들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오, 이게 누구시냐? 구로사키가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통역사가 즉시 한국어로 번역했어요. 강태준의 딸이라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어리군. 구로사키는 민재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무례한 시선이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구로사키 씨. 민재는 최대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강민재입니다. 오늘 좋은 협상이 되길 바랍니다. 협상? 구로사키가 비웃었습니다. 협상이라니. 이미 끝난 게임 아닌가? 영도군은 이미 우리 것이야. 카지노도 잘 운영되고 있고. 하지만 그건 불법입니다. 허가도 받지 않으셨죠? 허가? 구로사키가 크게 웃었습니다. 이 바닥에서 허가가 뭐가 중요해? 힘이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럼 협상은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구로사키가 테이블을 쾅 쳤습니다. 여기 온 건 그냥 예의상이야. 강태준에 대한 마지막 예의. 하지만 그것도 이제 끝이야.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야쿠자 조직원들이 한 걸음씩 다가왔어요. 정우진과 경호원들도 긴장했습니다. 언제든 싸움이 벌어질 것 같은 분위기였죠. 기다리십시오. 민재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구로사키 씨께 여쭤볼 게 있습니다. 뭔데? 따님은 잘 지내시나요? 순간 구로사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 따님 말입니다. 유미라고 하시죠? 서울에서 유학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민재는 파일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며칠 전 강남의 한 클럽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일본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약으로 보이는 무언가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구로사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보시다시피입니다. 따님이 마약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미 몇 달째라고 하더군요. 거짓말이야. 구로사키가 소리쳤습니다. 내 딸이 그럴 리 없어. 사실입니다. 원하신다면 더 많은 증거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도 있습니다. 민재는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유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마약 파티를 즐기고 있었어요. 구로사키는 영상을 보며 주먹을 떨었습니다. 분노와 충격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제안이 있습니다, 구로사키 씨. 민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영도구에서 철수하십시오. 그러면 이 정보는 묻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따님을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와준다고? 네. 우리 조직에는 비밀 재활 시설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님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지금 결정하셔야 합니다. 구로사키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만약 내가 거절하면? 그럼 이 정보는 일본 야쿠자 본부로 갑니다. 그리고 한국 경찰에도 제보될 겁니다. 구로사키 씨 따님이 어떻게 될지 아시죠? 그건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정우진과 최 비서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민재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던 거예요. 구로사키는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숙였어요. 좋아. 철수하지. 현명한 결정입니다. 민재는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여기 서명해 주십시오. 일주일 안에 영도구에서 완전히 철수한다는 내용입니다. 구로사키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협상이 끝났습니다. 호텔을 나오면서 정우진이 민재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대단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떨렸어요. 민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해내셨습니다. 이제 조직 사람들도 회장님을 인정할 겁니다. 최 비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 회장님께서도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민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민재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조직 본부로 갔어요. 회의실에는 간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협상 결과를 보고받기 위해서였죠. 협상에 성공했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구로사키는 일주일 안에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간부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놀라움과 의심이 섞인 반응이었어요. 정말입니까? 장성호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완고한 구로사키를 설득하셨습니까? 협상의 내용은 기밀입니다. 민재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다만 결과만 보시면 됩니다. 이틀 후면 구로사키가 철수를 시작할 겁니다. 장성호는 뭔가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회장님. 한 간부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자 다른 간부들도 하나둘 박수를 쳤어요. 민재는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죠. 이제 시작이야.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찾아야 해. 협상 성공 이후 민재의 위치는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간부들 중 일부는 민재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장성호 부회장은 민재를 노골적으로 견제했죠. 협상이 끝나고 일주일 후, 민재는 아버지의 사무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아버지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어린 민재와 아버지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민재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어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정우진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회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조직 내부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정우진은 파일 하나를 건넸습니다. 부산 지부장 김철수가 최근 장성호 부회장과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팀에서 이상한 자금 이동이 발견되었습니다. 자금 이동이요? 네. 지난 한 달간 약 50억 원이 비밀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장성호 부회장의 승인 하에 말이죠. 민재는 파일을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이상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죠?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쿠데타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쿠데타요? 민재는 놀랐습니다. 장성호가 회장님을 몰아내려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조직을 장악하려는 거죠. 증거가 있나요? 아직은 정황 증거뿐입니다. 하지만 정우진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더 심각합니다. 지난주 조직원 2명이 실종되었습니다. 모두 고 회장님께 충성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종이요? 경찰에 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조직원들이니까요. 그리고 이건 내부 숙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재는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장성호가 아버지께 충성하던 사람들을 제거하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타겟은 정우진이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재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를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장성호에게 회장님은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회장님만 제거하면 조직은 자연스럽게 그의 손에 넘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선제 공격을 해야 합니다. 정우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성호를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제거요? 그건 살인 아닌가요? 회장님. 정우진이 민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망설이면 회장님이 죽습니다. 민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람을 죽인다. 그건 너무 큰 결정이었어요.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회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장성호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민재는 정우진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아직 사람을 죽일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민재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버지의 일기를 꺼내 읽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일기를 썼었어요. 그중 한 페이지가 민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로 무겁게. 2020년 3월 15일. 오늘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배신자를 처리했다. 처음엔 망설였다. 그도 나와 20년을 함께한 동료였으니까. 하지만 그는 조직원 10명의 정보를 경찰에 넘겼다. 그 때문에 3명이 죽었다. 나는 그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 더 많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일을 하면서 깨달았다. 때로는 한 명을 희생시켜야 10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이게 리더의 짐이다. 민재야, 이 일기를 읽고 있다면 아빠를 미워하지 말아라. 아빠는 그저 더 큰 악을 막으려 했을 뿐이란다. 민재는 일기를 덮었습니다. 아버지도 같은 고민을 했었구나. 그리고 결국 선택을 했구나. 하지만 나는 다른 방법을 찾고 싶어. 민재는 다짐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른 길을 찾겠다고.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최 비서를 불렀습니다. 최 비서님, 장성호의 약점을 찾아주세요. 약점 말입니까? 네.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무력화시킬 방법을 찾고 싶어요. 최 비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틀 후, 최 비서가 민재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어요. 찾았습니다, 회장님. 정말요? 네. 장성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최 비서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장성호는 겉으로는 깨끗한 사업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숨겨진 가족이 있습니다. 숨겨진 가족이요? 정확히는 두 번째 부인과 아들입니다. 캐나다에 살고 있습니다.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장성호가 외국인 여성 그리고 10대 소년과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어요. 장성호의 정식 부인은 한국에 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면 그의 명예는 땅에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한데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명예가 떨어진다고 해서 쿠데타를 멈출까요? 물론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최 비서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장성호는 그 아들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아들의 학비 생활비로 매달 수억 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출처가 문제입니다. 출처요? 조직의 공금을 횡령한 겁니다. 지난 5년간 약 300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민재는 눈이 커졌습니다. 횡령이요? 그럼 이건 범죄입니다. 증거도 충분합니다. 이걸 조직 간부들에게 공개하면 장성호는 끝입니다. 민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면 장성호를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죽이지 않고도 말이죠. 좋아요. 이걸 사용합시다. 언제 공개하시겠습니까? 내일 긴급 회의를 소집하세요. 모든 간부들을 모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다음 날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모든 간부들이 모였어요. 장성호도 의아한 표정으로 참석했습니다. 갑자기 회의를 소집한 이유가 뭡니까, 회장님? 장성호가 물었습니다.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입니다. 민재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조직 내부에 배신자가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배신자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한 간부가 물었습니다. 지난 5년간 조직의 공금 300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빼돌린 겁니다. 민재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해외로 송금되었습니다. 캐나다의 한 은행 계좌로 말이죠. 장성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잠깐 그건 이 계좌의 주인은 메리 김이라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민재가 사진을 꺼냈습니다. 장성호 부회장님의 두 번째 부인입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간부들이 모두 장성호를 쳐다봤어요. 이건 날 줘야. 장성호가 소리쳤습니다. 누가 나를 모함하려고. 증거가 있습니다. 민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송금 기록 그리고 부회장님의 캐나다 출입국 기록까지. 모두 여기 있습니다. 서류들이 간부들에게 돌려졌습니다. 모두 증거를 확인하며 경악했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장 부회장? 한 간부가 물었습니다. 장성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탄로 난 거였죠. 300억 원. 민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우리 조직원들의 복지를 얼마나 개선할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께서는 그 돈으로 고아원을 짓고 장학금을 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을 겁니다. 민재는 장성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부회장님은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데 썼습니다. 나는. 장성호가 변명하려 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더 있습니다. 민재가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지난 2달간 조직원 4명이 실종되었습니다. 모두 아버지께 충성하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최근 조사 결과 그들이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장성호 부회장이었습니다. 간부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부회장님이 그들을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장 부회장이 그들을 제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짓말이야. 장성호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나를 모함하려는 거야. 이 어린 것이. 하지만 아무도 장성호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장성호. 민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2가지 선택권을 주겠습니다. 하나, 지금 당장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조직을 떠나십시오. 그러면 이 정보는 묻어드리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경찰에 고발하겠습니다. 횡령 살인 혐의로 말이죠. 그리고 당신의 가족에 대한 정보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장성호는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좋아. 떠나지. 장성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기억해라, 강민재. 이 복수는 반드시 갚을 거야. 그 말을 남기고 장성호는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회의실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한 간부가 박수를 쳤습니다. 훌륭하십니다, 회장님. 그러자 다른 간부들도 박수를 쳤어요. 이번에는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민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가장 큰 위협을 제거한 거였죠. 하지만 민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회의가 끝난 후 정우진이 민재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고마워요, 정 팀장.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장성호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복수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를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민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라면 그를 제거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게 회장님의 강점입니다. 정우진이 말했습니다. 고 회장님은 강했지만 때로는 너무 냉혹하셨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자비를 아는 분입니다. 그게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민재는 정우진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회장님을 믿습니다.
그 말에 민재는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재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장성호가 나타나 민재를 죽이는 꿈이었어요. 잠에서 깬 민재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장성호가 떠난 지 일주일 후, 조직은 비교적 평온했습니다. 민재는 조직 운영에 점점 익숙해졌고 간부들의 신뢰도 얻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민재는 숙소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정우진과 경호원 2명이 밖에서 지키고 있었죠. 갑자기 창문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정우진이 소리치며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 피하셔야 합니다. 무슨 일이에요? 괴한들이 건물을 습격했습니다. 민재는 재빨리 옷을 입고 정우진을 따라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총소리가 들렸어요. 총소리. 이게 정말 현실인가? 민재는 두려웠지만 정우진의 손을 꽉 잡고 따라갔습니다. 비상 출구로 가야 합니다. 정우진이 앞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계단 입구에 괴한 2명이 나타났어요. 정우진은 순식간에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놀라운 격투 실력이었어요. 빨리. 민재와 정우진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더 많은 괴한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젠장. 정우진이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 제 뒤에 계십시오. 괴한들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밖에서 차량 소리가 들렸어요. 검은 밴 2대가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최 비서와 조직원들이 뛰어내렸죠. 회장님, 이쪽입니다. 최 비서가 소리쳤습니다. 민재와 정우진은 재빨리 차량으로 뛰어갔습니다. 뒤에서는 총소리와 비명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차량이 출발했습니다. 민재는 뒷좌석에서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괜찮으십니까, 회장님? 최 비서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누구예요? 아직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전문 킬러들인 것 같습니다. 킬러요? 민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고 전문 킬러를 보냈다는 거잖아요. 장성호의 짓입니까? 정우진이 물었습니다. 아마도요. 조사해 봐야겠지만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량은 안전가옥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비밀 장소였어요. 안전가옥에 도착한 후 민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직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죽을 뻔했네요.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최 비서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위험해질 겁니다. 장성호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계속 숨어 지내야 하나요? 아니면 정우진이 나섰습니다. 장성호를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이번엔 정말로요.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아요. 회장님. 정우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오늘 죽을 뻔하셨잖아요. 알아요. 알고 있어요. 민재도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인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한 번 선을 넘으면 돌아올 수 없잖아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최 비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님,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봐야 합니다. 장성호는 회장님을 죽이려 합니다. 우리가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꼭 죽이지 않고도 그를 멈출 방법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요? 경찰에 신고하면 안 될까요? 민재의 제안에 정우진과 최 비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도 범죄 조직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우리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럼 민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장성호를 멈출 수 있을까? 그때 민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마십시오. 정우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낮고 차가운 남자 목소리로. 강민재. 장성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은 운이 좋았군.
하지만 다음번엔 안 될 거야. 장성호. 듣자 이제 그만 포기해. 조직을 나한테 넘겨. 그러면 내 목숨은 살려주지. 싫어요. 절대 안 해요. 하하 어린 것이 배짱은 있군. 좋아. 그럼 계속 싸워보자고. 누가 이기나? 장성호 당신은. 아 그리고 말이야. 장성호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 어머니. 잘 계시지? 요즘 혼자 계시더라. 위험하지 않나?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를 건드리면 안 돼. 그럼 조직을 넘겨. 48시간 준다. 그 안에 결정 못하면 내 어머니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군.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재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위험해요. 진정하십시오, 회장님. 최 비서가 민재를 진정시켰습니다. 지금 당장 어머님을 보호하겠습니다. 정 팀장 지금 즉시 사람들을 보내십시오. 알겠습니다. 정우진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어머님 댁으로 10명을 보냈습니다. 안전하실 겁니다. 하지만 민재는 불안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봐야겠어요. 안 됩니다. 지금 밖은 너무 위험합니다. 상관없어요. 엄마가 위험한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민재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정우진과 최 비서는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1시간 후 민재는 어머니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조직원들이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어머니. 민재는 어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민재야, 무슨 일이니? 갑자기 이 사람들이. 엄마 설명은 나중에 할게요. 지금은 저랑 함께 가야 해요. 뭐? 어디로? 안전한 곳으로요. 제발 믿어주세요. 어머니는 민재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엄마 믿는다. 민재와 어머니는 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전가옥으로 향했죠. 차 안에서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민재야,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니? 민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누구였는지 알아요? 응? 무역회사 사장이었잖니.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아빠는. 민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아빠는 흑룡회의 총수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후계자가 되었어요. 어머니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사실이에요, 엄마. 그리고 지금 누군가 저를 죽이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도 위험해진 거예요.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민재야. 엄마? 엄마는 알고 있었어. 네? 민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있었다고요? 응. 내 아버지가 뭘 하는지. 엄마는 알고 있었어.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알까봐. 평생 숨기고 살았지. 내 아버지와 약속했거든. 민재만큼은 평범하게 살게 하자고. 민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너를 지키고 싶었어. 이 더러운 세계로부터 말이야. 어머니가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쩔 수 없구나. 민재야, 엄마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할 거야. 다만요? 내 아버지처럼은 살지 말아라. 내 아버지는 너무 많은 걸 희생했어. 자신의 행복도 가족과의 시간도. 그러다 결국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재는 어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엄마. 저는 아빠와 다른 길을 갈 거예요. 꼭 그렇게 할게요. 안전가옥에 도착한 후 민재는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최 비서, 정우진,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간부 몇 명이 모였어요. 장성호를 멈춰야 합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회장님, 대신 그가 움직일 수 없게 만들 겁니다. 민재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장성호의 범죄 증거를 모두 모아서 경쟁 조직에 넘기는 겁니다. 경쟁 조직이요? 네. 일본 야쿠자, 중국 조직, 그리고 러시아 마피아까지.
장성호가 그들을 배신하고 속였다는 증거를 만들어서 퍼뜨리는 거예요. 최 비서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럼 장성호는 모든 조직의 적이 되는 거군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그는 저를 신경 쓸 여유가 없을 겁니다.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바빠질 테니까요. 하지만 그런 증거를 어떻게 만듭니까? 진짜 증거가 필요 없어요. 의심만 심어주면 됩니다. 어둠의 세계에서는 의심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정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계획입니다. 시작하시죠. 다음 이틀 동안 민재와 팀은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먼저 장성호가 야쿠자의 돈을 빼돌렸다는 가짜 거래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익명으로 구로사키에게 보냈어요. 둘째, 중국 조직에는 장성호가 그들의 영역을 침범하려 한다는 정보를 흘렸습니다. 셋째, 러시아 마피아에게는 장성호가 그들의 무기 거래를 경찰에 제보했다는 소문을 퍼뜨렸어요. 모두 거짓이었지만 그럴듯하게 꾸며진 거짓이었습니다. 48시간 후 장성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민재, 내가 뭘 한 거야? 장성호의 목소리는 분노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민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구로사키가 날 죽이려 해. 중국 놈들도 내 머리에 현상금을 걸었어. 이게 다 내 짓이지? 제 짓이라는 증거가 있나요? 이 여자가. 장성호 씨. 민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안을 하나 하죠. 한국을 떠나세요. 아니, 아시아를 떠나세요.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뭐? 하지만 한국에 남으신다면 당신이 어떻게 되든 저는 모릅니다. 야쿠자든 중국 조직이든 누가 당신을 찾아올지 모르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악마 같은 년. 48시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한국을 떠나지 않으면 당신은 모든 조직의 적이 될 겁니다. 민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우진이 박수를 쳤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회장님.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적을 물리치셨습니다. 최 비서도 감탄했습니다. 고 회장님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시군요. 하지만 더 영리합니다. 민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제 방법이 맞는 걸까요? 이틀 후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장성호가 인천공항에서 목격되었다는 거였어요. 싱가포르행 비행기를 탔다고 했습니다. 정말 떠났군요. 정우진이 보고했습니다. 네, 이제 안전합니다. 민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첫 번째 위기를 넘긴 거였죠. 하지만 민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최 비서님. 네, 회장님.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찾아야 해요.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합시다. 알겠습니다. 민재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복수를 시작할 때라고. 장성호가 떠난 후 조직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민재는 본격적으로 아버지의 죽음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최 비서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이상한 일은 없었나요? 회장님께서는 마지막 한 달 동안 매우 조심스러워 하셨습니다. 최 비서가 설명했습니다. 누군가를 경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파일을 계속 보고 계셨죠? 파일이요? 무슨 파일인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파일이 어디 있죠? 회장님의 개인 금고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금고를 여는 비밀번호는 아버지만 아셨겠죠. 민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의 금고. 그 안에 단서가 있을 거예요. 금고가 어디 있죠? 본부 회장실에 있습니다. 민재는 즉시 본부로 향했습니다. 회장실. 아버지의 사무실은 여전히 아버지의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책상, 의자, 책장.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민재는 금고를 찾았습니다. 벽 뒤 그림 뒤에 숨겨져 있었죠. 비밀번호가 뭘까? 민재는 여러 숫자를 시도해 봤습니다. 아버지 생일, 어머니 생일, 자신의 생일. 하지만 모두 틀렸어요. 아버지. 힌트를 주세요. 민재는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 거예요. 그때 책상 위 사진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린 민재가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사진 뒤에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2005 10 27 민재의 첫 생일. 민재는 금고에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0-5-1-0-2-7. 찰칵.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여러 서류와 파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봉투 하나. 민재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겉면에는 민재에게 마이너스 진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와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로 무겁고 슬프게. 민재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의 예상이 맞았던 거구나. 아빠는 죽임을 당했을 거야. 그리고 내가 이걸 찾았다는 건 내가 조직을 이어받았다는 뜻이겠지. 미안하다, 민재야. 내게 이런 짐을 지운 아빠를 용서해다오. 하지만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다. 아빠가 왜 죽어야 했는지, 그리고 누가 아빠를 죽였는지. USB에 모든 게 담겨 있다. 하지만 경고한다. 이 진실을 알고 나면 넌 돌아올 수 없어.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뀔 거야. 그래도 알고 싶다면 USB를 확인해라. 사랑한다, 내 딸. 아버지가. 민재는 편지를 접고 USB를 꺼냈습니다. 진실이라. 민재는 노트북을 켜고 USB를 연결했습니다. 파일이 하나 열렸습니다. 영상 파일이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사무실에서 촬영한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목소리 영상으로. 민재야,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없을 거야. 먼저 할 이야기가 있다. 아빠의 과거에 대해서. 아빠가 흑룡해를 만든 건 30년 전이었다. 그때 아빠는 25이었지. 너와 같은 나이였어. 당시 아빠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어. 하지만 어느 날 아빠의 여동생이 인신매매 조직에 납치되었지. 경찰은 도와주지 않았어. 증거가 없다고 관할이 아니라고 핑계만 댔지. 그래서 아빠는 직접 나섰어. 혼자서 그 조직을 추적했고 결국 여동생을 찾아냈지. 하지만 너무 늦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동생은 이미 죽어 있었어. 그들에게 당한 거야. 그날 아빠는 결심했어. 법이 지켜주지 못하는 사람들을 내가 지키겠다고. 어둠의 세계를 내가 관리하겠다고. 그렇게 흑룡해를 만들었어. 처음엔 작은 조직이었지. 하지만 점점 커졌고 20년 후에는 동아시아 최대 조직이 되었지. 그 과정에서 아빠는 많은 사람을 죽였어. 악한들을, 배신자들을.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지. 하지만 아빠는 후회하지 않아. 그 덕분에 수천 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구했으니까. 그런데 민재야. 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조직 내부에서 돈이 사라지고 정보가 새고 작전이 실패했지.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조사해보니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직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어. 그리고 그 사람은 조직 내부의 누군가였지. 아빠는 용의자를 좁혔어. 3명. 장성호, 김철수, 박민석. 이 중 한 명이 배신자야. 그리고 그 배신자가 아빠를 죽일 거야. USB에는 이 3사람에 대한 모든 자료가 있어. 은행 계좌, 통화 기록, 동선까지. 민재야, 내가 직접 조사해서 범인을 찾아야 해. 그리고 아버지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복수해줘. 아빠를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지 마. 영상이 끝났습니다. 민재는 화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과거 그리고 죽음의 진실.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민재는 USB 파일들을 확인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자료들이 있었어요. 장성호는 이미 떠났으니 김철수나 박민석 중 한 명이겠네. 민재는 자료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밤을 꼬박 세워 분석했어요. 일주일 후 민재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최 비서님. 민재가 급히 최 비서를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이걸 보세요. 민재는 통화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박민석이 누군가와 통화를 30분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번호가
이 번호가 어떤데요? 중국 조직의 보스 왕리의 번호예요. 최 비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왕리라면 우리 조직의 최대 경쟁자 아닙니까? 맞아요. 그리고 더 있어요. 민재는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박민석의 은행 계좌로 그 다음날 10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출처는 홍콩의 유령 회사. 왕리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박민석이 배신자라는 겁니까?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민재는 박민석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 조직의 작전팀장. 박민석을 불러주세요. 직접 물어봐야겠어요. 회장님 위험합니다. 만약 그가 진짜 배신자라면. 알아요. 하지만 확인해야 해요. 정 팀장에게 경호를 강화하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날 박민석이 본부로 소환되었습니다. 회장실에 민재, 최 비서, 정우진 그리고 박민석이 있었어요.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박민석이 물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어요. 박 팀장님. 민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뭐든 말씀하십시오. 6개월 전 왕리와 통화하신 적 있으시죠? 순간 박민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증거가 있습니다. 민재는 통화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30분간 통화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0억 원을 받으셨죠. 박민석은 침묵했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 경쟁 조직의 보스와 통화하셨는지, 그리고 왜 그에게서 돈을 받으셨는지. 그건 박민석이 입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그때 박민석이 갑자기 움직였습니다. 재킷 안에서 권총을 꺼냈어요. 움직이지 마. 박민석이 권총을 민재에게 겨눴습니다. 정우진이 재빨리 나섰지만 박민석이 소리쳤습니다. 한 발짝만 더 오면 쏜다.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역시 들켰군. 박민석이 비웃었습니다. 강민재, 내 아버지보다는 똑똑하구나. 그도 마지막까지 날 의심하지 못했는데. 당신이 아버지를 죽였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지. 내가 직접 죽였어. 박민석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20년이야. 20년 동안 강태준 밑에서 개처럼 살았지. 하지만 이제 끝이야. 왜? 왜 그랬어요? 왜? 간단해. 돈 때문이지. 박민석이 웃었습니다. 왕리가 제안했어. 강태준을 제거하면 100억을 주겠다고. 그리고 새 조직에서 2인자 자리를 주겠다고. 그래서 아버지를 배신한 거예요? 배신? 우습군. 강태준은 조직의 돈을 자선 사업에 쏟아부었어. 우리는 피 흘리며 일하는데 그 돈은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더라고. 난 그게 불만이었어. 민재는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을 믿으셨어요. 알아. 그래서 죽이기 쉬웠지. 박민석의 말에 민재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나쁜. 가만히 있어. 박민석이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대로 해. 안 그러면 내 머리에 구멍이 날 거야.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정우진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책상 위에 재떨이를 집어던진 거예요. 박민석이 잠깐 방심한 순간 정우진은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정 팀장.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다행히 정우진은 무사했습니다. 총알은 천장으로 빗나갔어요. 정우진은 박민석을 제압했습니다. 박민석은 바닥에 쓰러졌고 권총은 멀리 날아갔죠. 괜찮습니까, 회장님? 네, 괜찮아요. 민재는 바닥에 쓰러진 박민석을 내려다봤습니다. 드디어 찾았네요.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박민석이 비웃었습니다. 찾았다고? 너무 늦었어. 왕리는 이미 움직이고 있어. 곧 내 조직은 무너질 거야. 무슨 소리예요? 왕리가 한국으로 들어왔어. 100명의 전문 킬러들과 함께. 목표는 하나. 너를 죽이는 거지.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언제 들어왔죠? 어제.
이미 서울 곳곳에 퍼져 있어. 24시간 안에 넌 죽을 거야. 박민석은 끝까지 웃고 있었습니다. 박민석을 조직의 지하 감금실에 가뒀습니다. 회의실에는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어요. 모든 간부들이 모였습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최 비서가 설명했습니다. 중국 조직의 보스 왕리가 킬러 부대를 이끌고 한국에 침투했습니다. 목표는 회장님의 암살입니다. 간부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왕리라면 중국 최악의 범죄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는 무자비하기로 유명합니다. 목표물을 반드시 제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간부가 물었습니다. 민재가 나섰습니다.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회장님 상대는 전문 킬러들입니다. 우리가 당해낼 수 있을까요? 당해내야 합니다. 민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건 우리 조직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우리는 끝입니다. 정우진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왕리의 킬러들은 서울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강남, 강북, 여의도까지. 아마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을 겁니다. 우리 전력은 어떻습니까? 조직원 총 200명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킬러들에 비하면 훈련도가 떨어집니다. 그럼 숫자로 밀어붙이는 수밖에 없겠군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간인 피해는 최소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범죄자지만 무고한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간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비서님. 네, 회장님. 경찰에 익명으로 제보하세요. 중국 조직원들이 한국에 들어왔다고. 그들도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리를 직접 제거합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머리를 자르면 몸은 무너집니다. 왕리만 제거하면 킬러들은 흩어질 겁니다. 민재는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왕리가 어디 있는지 찾아내세요. 그리고 작전을 짭시다. 12시간 후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왕리는 인천의 한 컨테이너 창고에 숨어 있었어요. 확실합니까? 민재가 물었습니다. 네, 우리 정보원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왕리는 그곳에서 킬러들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지금 당장 출발합시다. 민재는 방탄조끼를 입었습니다. 생전 처음 입어보는 거였어요. 회장님, 정말 직접 가시겠습니까? 최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의 복수는 제가 직접 해야 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정 팀장과 조직원들이 함께 할 거예요. 그리고 민재는 권총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이었어요. 이것도 있으니까요. 민재는 한 번도 총을 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우진에게 기본적인 사용법을 배웠어요. 명심하십시오, 회장님. 목표물을 정확히 조준하고 천천히 방아쇠를 당기십시오. 알겠습니다. 밤 11시. 민재와 조직원 50명은 인천 컨테이너 창고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 거대한 창고가 보였습니다. 주변은 조용했지만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회장님, 제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정우진이 말했습니다. 20명을 데리고 정면으로 진입하겠습니다. 회장님은 후방팀과 함께 대기하십시오. 아니요.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회장님, 이건 제 복수예요. 뒤에 숨어 있을 순 없어요. 정우진은 한숨을 쉬었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뒤에 계셔야 합니다. 조직원들은 조용히 창고를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신호와 함께 진입했어요. 창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컨테이너들이 미로처럼 쌓여 있었어요. 조심하십시오. 적들이 숨어 있을 겁니다. 정우진의 경고가 끝나자마자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탕탕, 엄폐. 모두가 컨테이너 뒤로 숨었습니다. 2층에 저격수가 있습니다. 한 조직원이 소리쳤습니다. 정우진이 재빨리 대응했습니다. 저격수를 향해 사격을 가했고 저격수는 쓰러졌어요. 전진. 조직원들은 창고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곳곳에서 킬러들이 나타났고 총격전이 벌어졌어요. 민재는 정우진 뒤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귀가 멍멍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무섭다. 정말 무섭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라도. 10분간의 총격전 끝에 조직원들은 창고 중앙에 도달했습니다. 거기에 왕리가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중국인 남자. 하얀 수트를 입고 시가를 피우고 있었어요. 오, 마침내 왔구나. 왕리가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통역사가 빠르게 번역했어요. 강태준의 딸이라며? 어린 것이 용감하구나. 당신이 아버지를 죽였어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직접 죽인 건 박민석이지만 배우는 당신이죠. 그렇지. 왕리가 웃었습니다. 강태준은 내 사업을 방해했어. 그래서 제거했지. 그게 다야. 그게 다라고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을 사람으로 대했어요. 경쟁자지만 존중했다고요. 존중? 그런 건 필요 없어. 왕리가 시가를 버렸습니다. 이 세계에서 필요한 건 오직 힘뿐이야.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지. 왕리는 권총을 꺼냈습니다.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그 사실을. 정우진이 민재 앞을 막아섰습니다. 회장님을 건드리려면 저를 먼저 넘어야 합니다. 좋아. 왕리 주변에서 킬러들이 나타났습니다. 10명 정도였어요. 그럼 모두 같이 죽어라. 순간 사방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정우진과 조직원들은 엄폐하며 응사했어요.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민재는 컨테이너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옆에서 조직원 한 명이 총에 맞아 쓰러졌어요. 으악. 민재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피가 사방에 튀었어요. 사람이 죽었다.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이를 악물었어요. 아니야. 포기할 수 없어. 민재는 권총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억지로 진정시켰어요. 컨테이너 모서리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왕리가 보였어요. 그는 여유롭게 킬러들에게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조준했습니다. 정우진이 가르쳐준 대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당, 총성. 하지만 빗나갔습니다. 젠장. 왕리가 민재를 발견했습니다. 오, 어린 것이 총을 쏘다니. 용감하군. 왕리가 민재를 향해 총을 겨눴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이다. 바로 그때 정우진이 왕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총알을 피하며 순식간에 거리를 좁혔어요. 둘은 격투를 벌였습니다. 정우진의 실력이 뛰어났지만 왕리도 만만치 않았어요. 민재는 다시 조준했습니다. 하지만 둘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서 쏠 수가 없었어요. 정 팀장을 맞출 수도 있어. 그때 왕리가 정우진을 밀쳐냈습니다. 그리고 총을 겨눴어요. 죽어라. 민재는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당. 민재의 총성이 먼저 울렸습니다. 왕리의 손에 들린 총이 떨어졌습니다. 민재의 총알이 왕리의 손을 관통한 거예요. 크어. 왕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우진은 재빨리 왕리를 제압했습니다. 바닥에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했죠. 주변의 킬러들도 모두 제압되었습니다. 조직원들의 승리였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정우진이 소리쳤습니다. 민재는 권총을 떨어뜨리고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더 이상 총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저 사람을 쐈어요. 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회장님. 저를 구하셨습니다. 정우진이 민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왕리는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어요. 이럴 수가. 어린 것이. 민재는 왕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내려다 봤어요. 당신은 틀렸어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이 세계에서 필요한 건 힘만이 아니에요. 정의도 용기도 그리고 사람을 지키려는 의지도 필요해요. 정의? 웃기는 소리. 아버지는 그걸 믿으셨어요. 그래서 20년간 싸우셨죠. 당신 같은 사람들과. 민재는 권총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왕리의 머리에 겨눴어요. 왕리는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기다려. 죽이지 마. 민재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렸습니다. 지금 당기면 아버지의 복수가 끝나. 하지만 민재는 쏘지 못했습니다. 왜?
왜 안 써? 왕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달라요. 민재는 총을 내렸습니다. 저는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아요. 당신 같은 쓰레기라도요. 민재는 조직원들을 돌아봤습니다. 왕리를 경찰에 넘기세요. 살인, 교사, 조직 폭력 모든 증거와 함께요. 하지만 회장님, 이게 제 방식이에요.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조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왕리를 끌고 나갔습니다. 창고 밖으로 나왔을 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경찰이 옵니다. 떠나야 합니다. 최 비서가 말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에 올라 그곳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니 창고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차 안에서 민재는 손을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떨리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사람을 쐈어요. 민재가 중얼거렸습니다. 후회하십니까? 정우진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안 그랬으면 정 팀장이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민재는 눈을 감았습니다. 무서워요. 이 세계가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회장님. 정우진이 민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회장님은 훌륭하게 해내고 계십니다. 고 회장님과는 다른 방식이지만 그게 더 나은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민재는 정우진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믿습니다. 회장님이 이 조직을, 이 어둠의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민재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정 팀장. 왕리 사건 이후 민재의 명성은 조직 내외로 퍼졌습니다. 중국 최악의 범죄자를 물리친 젊은 여성 보스. 사람들은 민재를 흥룡의 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민재 자신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재는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항상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민재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민재야 왔구나. 어머니는 여전히 안전 가옥에 머물고 있었어요.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으니까요. 엄마, 저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딸?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요? 어머니는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구나?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았어요. 어둠의 세계에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아버지처럼 되어가고 있어요. 사람을 쏘고 조직을 이끌고 범죄자들과 싸우고. 민재야. 어머니가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내 아버지와 달라. 어떻게요? 내 아버지는 복수와 정의를 위해 살았어. 하지만 너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잖니. 그게 다른 건가요? 완전히 다르지. 내 아버지는 악을 제거하는 데 집중했어. 하지만 너는 선을 지키는 데 집중하고 있어.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너의 강점이야, 민재야. 너는 내 아버지가 가지지 못한 걸 가졌어. 자비와 희망을. 민재는 어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괜찮아. 엄마가 있잖니. 그리고 어머니가 민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 아버지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자랑스러워 하시면서. 다음 날, 민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의를 소집하세요. 모든 간부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민재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조직을 이어받은 지 석 달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간부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장성호를 내쫓고 왕리를 물리쳤습니다. 조직도 안정되었고요. 하지만 민재는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이 조직을 바꾸고 싶습니다. 바꾼다니요? 한 간부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바꾸시겠다는 겁니까? 우리는 범죄 조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반드시 범죄일 필요는 없습니다. 민재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앞으로 우리 조직은 3가지 원칙을 지킬 겁니다. 첫째, 무고한 시민을 해치지 않습니다. 둘째, 마약이나 인신매매 같은 극악무도한 범죄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셋째, 우리의 힘은 약자를 지키는 데 사용합니다. 간부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회장님, 그럼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정보거래, 합법적인 사업 확장, 그리고 불법 조직들을 견제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건 거의 경찰 일 아닙니까? 비슷하죠. 하지만 경찰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한 노련한 간부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고 회장님께서도 비슷한 꿈을 꾸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알아요. 아버지도 실패하셨죠. 하지만 저는 다시 시도하고 싶어요. 아버지의 꿈을 이루고 싶어요. 민재는 간부들을 돌아봤습니다. 누구든 동의하지 않는다면 지금 떠나셔도 좋습니다. 억지로 잡지 않겠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정우진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따르겠습니다. 최 비서도 일어났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자 다른 간부들도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회장님. 민재는 감동했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믿어주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부터 조직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불법적인 사업들을 정리했습니다. 대신 합법적인 사업으로 전환했어요. 보안회사, 정보 컨설팅, 해외 무역. 조직의 자금줄을 합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단순한 폭력배가 아니라 전문가로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변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몇몇 조직원들은 떠났습니다. 이건 내가 원하던 조직이 아니야 라며 불만을 표했죠. 그리고 외부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승용회가 약해졌다고 생각한 다른 조직들이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한 거예요. 회장님, 부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우진이 보고했습니다. 일본 조직이 우리 영역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협상을 시도하세요. 이미 했습니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물러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민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힘을 보여줘야 하나? 하지만 폭력을 쓰고 싶지 않은데. 회장님, 최 비서가 조언했습니다. 때로는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모두가 우리를 무시할 겁니다. 하지만 사람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요. 다치게 하지 않고도 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거죠.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합시다. 일주일 후, 민재는 직접 부산으로 갔습니다. 일본 조직의 보스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당신이 강민재? 일본인 보스가 민재를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린 계집애가 무슨 조직을 운영해? 우스꾼. 협상하러 왔습니다. 민재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부산 영도구에서 철수해 주세요. 그곳은 우리 영역입니다. 거절한다. 이미 우리가 자리 잡았어. 그럼 제안을 하나 하죠. 민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신의 조직은 도쿄에 본부가 있죠? 그리고 그곳에서 탈세를 하고 계시더군요. 일본인 보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지난 5년간 약 500억 엔을 탈세하셨습니다. 이 정보를 일본 국세청에 제보하면 당신 조직은 끝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는 정보 전문가입니다. 알고 싶은 건 다 알 수 있어요. 민재는 서류를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부산에서 철수하세요. 그러면 이 정보는 묻어드리겠습니다. 일본인 보스는 이를 갈았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좋아. 철수하지. 협상이 끝났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우진이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방식이 통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하지만 언제까지 이런 방식이 통할지 모르겠어요. 통하게 만들면 됩니다. 우리가 더 강해지면 되는 겁니다. 민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제 방식이 맞는 걸까요?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아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재가 조직을 이어받은 지도 어느덧 1년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조직은 많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었어요. 정보와 보안을 다루는 전문 조직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재에게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있었습니다. 박민석. 아버지를 직접 죽인 그 사람은 여전히 조직의 감금실에 갇혀 있었어요. 어느 날 민재는 박민석을 찾아갔습니다. 지하 감금실. 어둡고 습한 곳이었습니다. 박민석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6개월간의 감금 생활로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왔구나. 박민석이 민재를 보며 말했습니다. 죽이러 왔어? 아니요. 민재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왜 그랬어요? 정말로 돈 때문이었나요? 박민석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그랬어. 돈 때문이었지. 왕리가 준 돈이 너무 컸으니까. 그게 다예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박민석이 민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질투였어. 강태준에 대한 질투. 질투요? 20년 동안 그 사람 밑에서 일했어. 나도 똑같이 피 흘리고 똑같이 위험을 감수했지. 하지만 사람들은 강태준만 추앙했어. 정의로운 보스 영웅이라고 말이야. 박민석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나는 뭐야? 그냥 부하일 뿐이었어. 아무도 날 인정하지 않았지. 그래서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그래. 그래서 죽였어. 내가 더 강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 민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당신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잖아요. 알아? 내가 바보였어. 박민석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날 어떻게 할 거야? 죽일 거야?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을 경찰에 넘기겠어요. 경찰에? 네. 살인죄로 말이에요. 모든 증거와 함께요. 하. 역시 너는 내 아버지와 다르구나. 박민석이 비웃었습니다. 강태준이었다면 날 즉시 죽였을 거야. 하지만 너는 그러지 못해. 그게 약점인가요? 어쩌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민재가 일어섰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건 쉬워요. 하지만 살려두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건 어려워요. 저는 어려운 길을 택하겠어요. 민재는 감금실을 나갔습니다. 다음 날 박민석은 익명으로 경찰에 인계되었습니다. 뉴스에는 20년 전 살인사건의 진범 검거라는 제목이 나왔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어요. 박민석을 경찰에 넘긴 후 민재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버지의 복수를 완성한 거였죠. 하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회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최 비서가 민재를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장성호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재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분명 싱가포르로 떠났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제 인천공항에서 목격되었습니다. 그리고 최 비서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러시아 마피아와 손을 잡은 것 같습니다. 러시아 마피아요? 네. 그들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있습니다. 목표는 흑룡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민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장성호. 포기하지 않았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더 위험합니다. 러시아 마피아는 야쿠자나 중국 조직보다 훨씬 잔인합니다. 민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해야 하지? 회장님. 정우진이 나섰습니다. 이번엔 달라야 합니다. 장성호는 회장님의 자비를 약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봐줄 수 없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제거해야 합니다. 완전히.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저는 아직도. 회장님. 정우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언제까지 망설이실 겁니까? 장성호는 회장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러시아 마피아까지 동원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우리 조직원 모두가 위험합니다.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 비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결정하셔야 합니다. 민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아버지, 제게 답을 주세요. 한참을 고민하던 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제 방식대로 하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성호를 직접 만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상을 시도하겠어요. 만약 그가 거절한다면 민재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겠죠. 일주일 후 민재는 장성호와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중립지대인 인천의 한 호텔. 양측 모두 경호원 5명씩만 대동하기로 했어요. 민재가 호텔 스위트룸에 도착했을 때 장성호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보는 장성호. 그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더 날카로워졌고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오랜만이군 강민재. 장 부회장님. 민재는 차분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니 이제 부회장이 아니지. 그냥 장성호라고 불러. 장성호가 비웃었습니다. 덕분에 나는 모든 걸 잃었어. 직책도 명예도 가족까지. 그건 당신 스스로 선택한 결과예요. 내가 선택했다고? 웃기는 소리. 장성호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넌 날 몰아냈어. 내 인생을 망쳤다고. 당신이 조직의 돈을 횡령했고 조직원들을 죽였어요. 그 책임은 당신에게 있어요. 책임? 하하, 정말 순진하구나. 장성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 세계에서 책임 같은 건 없어. 오직 힘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러시아 마피아와 손을 잡은 거예요? 그렇지. 그들의 힘을 빌려 널 무너뜨릴 거야. 그리고 흑룡회를 내 손에 넣을 거야. 민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할게요. 멈추세요.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요. 복수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장성호가 비웃었습니다. 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복수는 내게 힘을 줘. 살아갈 이유를 줘. 그건 당신을 파괴할 뿐이에요. 상관없어. 내가 파괴되는 걸 보는 게 더 중요해. 민재는 장성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말 돌아갈 생각이 없으신 거죠? 없어. 절대.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성호. 당신은 이제 흑룡회의 적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막을 겁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해봐.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장성호도 일어났습니다. 한 달 후 흑룡회는 무너질 거야. 그걸 지켜봐라.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각자 방을 나갔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온 민재는 정우진에게 말했습니다. 준비하세요. 전쟁이 시작됩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민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선택했어요. 싸우기로요. 장성호와의 만남 이후 양측은 전쟁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민재는 조직을 총동원했습니다. 모든 조직원들을 소집하고 비상체제로 전환했어요.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전략회의에서 최 비서가 말했습니다. 장성호는 러시아 마피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약 150명의 전투원을 확보했고 무기도 충분합니다. 우리 전력은요? 조직원 200명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문 전투원이 아닙니다. 민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숫자는 우리가 많지만 질은 그들이 우위군요. 그렇습니다. 정면 충돌은 피해야 합니다. 정우진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장성호의 본거지는 경기도 파주입니다. 폐공장을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접 공격할 순 없나요? 너무 위험합니다. 방어가 철저합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민재가 물었습니다. 장성호를 유인해야 합니다. 최 비서가 제안했습니다. 회장님을 미끼로 사용하는 겁니다. 저를요? 네. 장성호의 목표는 회장님입니다. 회장님이 나타나면 그는 반드시 올 겁니다. 위험합니다. 정우진이 반대했습니다. 회장님을 위험에 노출시킬 순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제가 미끼가 되겠어요. 대신 완벽한 계획을 세워주세요. 최 비서와 정우진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결국 동의했어요. 3일 후 민재는 장성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강남의 폐건물에서 기다리겠습니다. 혼자 오세요. 마지막 협상을 하고 싶습니다.
장성호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 가겠어. 하지만 혼자는 못 가지. 내 사람들도 데려갈 거야. 민재는 예상했다는 듯 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저도 경호원들을 데려가겠어요. 약속 장소는 강남의 폐건물.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 사람이 없는 곳이었어요. 밤 10시. 민재는 정우진과 경호원 10명과 함께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어두운 건물 안. 손전등만이 유일한 불빛이었어요. 조심하십시오, 회장님. 정우진이 민재를 보호하며 앞장섰습니다. 건물 3층에 도착했을 때 장성호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뒤에는 러시아 마피아 요원들이 있었어요. 약 30명 정도였습니다. 왔구나, 강민재. 장성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지막 협상이라고 했지? 뭘 협상하고 싶은데? 항복하세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멈추면 살려드리겠어요. 하. 장성호가 크게 웃었습니다. 내가 항복하라고? 웃기는 소리. 오히려 내가 항복해야 하는 거 아니냐? 장성호가 손짓하자 러시아 마피아 요원들이 무기를 꺼냈습니다. 자동 소총들이었어요. 보다시피 힘은 내가 더 강해. 이제 끝이야, 강민재.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민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뭐? 그때 건물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뭐야 이게? 장성호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수십 대의 경찰차가 건물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계획이었어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저는 경찰에 익명으로 제보했어요. 러시아 마피아가 한국에서 불법 무기 거래를 한다고요. 그리고 증거도 함께 보냈죠. 이런. 경찰은 이미 당신의 본거지도 급습했을 겁니다. 지금쯤 당신의 조직원들은 모두 체포되고 있을 거예요. 장성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넌 경찰을 이용했어? 네, 제 방식이에요. 직접 죽이는 대신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거죠. 그때 경찰의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 무기를 버리고 나오십시오. 포위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마피아 요원들이 당황했습니다. 서로 러시아어로 뭔가 말하며 혼란스러워했어요. 장성호. 민재가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투항하세요. 끝? 아직 안 끝났어. 장성호가 갑자기 권총을 꺼내 민재에게 겨눴습니다. 너라도 죽이고 갈 거야. 정우진이 재빨리 민재 앞을 막아섰습니다. 회장님을 건드리려면 저를 먼저 죽여야 합니다. 좋아. 그럼 둘 다 죽여주지. 장성호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당! 총성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쏜 사람은 장성호가 아니었습니다. 민재였습니다. 민재는 재빨리 권총을 꺼내 장성호의 팔을 쏜 거예요. 크악! 장성호의 권총이 떨어졌습니다. 정우진과 경호원들이 재빨리 장성호와 러시아 마피아 요원들을 제압했습니다. 끝났어요. 민재가 장성호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에요. 경찰이 건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장성호와 러시아 마피아 요원들은 모두 체포되었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경찰이 민재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익명 제보자의 동료입니다. 증거를 수집하다가 그들과 마주친 겁니다. 민재는 미리 준비한 각본대로 말했습니다. 경찰은 의심스러워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큰 범죄자들을 잡았으니까요. 민재와 조직원들은 조용히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뉴스는 장성호 체포 소식으로 가득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러시아 마피아 검거, 조직 폭력배와 외국 범죄 조직 연합 적발. 민재는 뉴스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네요. 수고하셨습니다, 회장님. 최 비서가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방식이 통했습니다.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적을 무너뜨렸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민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평화가 올까요? 잠시는 그럴 겁니다. 하지만 정우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언제든 새로운 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게 이 세계의 본질이니까요. 알아요. 하지만 이제 저는 준비가 되었어요.
민재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과 함께라면 어떤 적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